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와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비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자격증 준비로 매일 도서관을 갔었는데 예비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애정을 정말 많이 줬어요. 처음 만났던 날 이후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들이댔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대학도 멀쩡히 졸업했어요.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화영 씨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라서 당당하게 들이댈 수 없지만 저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화영 씨랑 만나보고 싶습니다. 화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당장 만나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화영 씨는 무슨 공부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면 지금 이렇게 오셔서 저랑 얘기 나눌 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제 친구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저랑 만날 틈도 없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던데. 그리고 전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어요. 에이, 제가 연애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친하게 지내자는 거죠. 화영 씨는 어디 살아요? 저는 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뭐 남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그건 안 맞고 제 스타일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래봬도 저번에는 첫 시험이었는데 몇 점 차로 아쉽게 떨어졌다고요. 그럼 더 아쉬워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랑 노닥거릴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저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누구랑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는 공부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말 거시면 여기는 못 올 것 같네요. 아, 화영 씨,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밥도 한번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면 좋잖아요. 저도 여기서 오래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 걸어본 적 처음이거든요. 누가 저랑 같이 연애 지금 당장 하재요? 그냥 서로 알아가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보니까 화영 씨도 늘 혼자서 와서 공부하다 가잖아요. 혼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 안 외로워요? 그냥 여기서라도 친하게 지내자고요.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리 쌀쌀맞게 굴어도 능글맞게 와서 농담도 던지며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랑곳하지 않고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 먹자며 다가오고 갈 때가 되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호들갑 떠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전 예비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려고 자격증에 합격하고서도 매일 도서관에 같이 가주었어요. 공부하는 예민한 편 옆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중요하다는 건 정리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면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남들처럼 달달한 연애를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런 것도 데이트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보냈어요. 화영아, 이렇게 매일 도서관만 오는 거 지겹지 않아? 남들은 연애한다고 하면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벌써 6개월이나 사귀었는데도 어디 한 곳 가본 적도 없고 매일 이렇게 도서관만 오는데 미안해.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원준 씨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될 수 있을 거야. 다른 것보다 얼른 원준 씨가 원하는 시험 합격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다른 건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나는 화영이 안 만났으면 어쩌을까 싶네. 처음 도서관 왔을 때부터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도서관은 안 와도 돼. 아, 그러면 아예 만날 시간이 없나? 그럼 점심 먹을 때만 와. 화영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빨리 합격할게. 합격하고 나면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신나게 데이트하자. 근데 오늘 점심은 뭐야? 어제는 영 부실하긴 하더라. 공부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아니, 화영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면 집중도 잘 되고 좋잖아. 아, 오늘 점심? 오늘 그냥 떡갈비랑 밥이랑 싸웠는데 이것만 먹으면 부족해? 그래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졸린다고 해서 신경 써서 싼 건데.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싸볼게. 안 그래도 원준 씨 중간에 출출이 하는 거 같긴 하더라. 그래서 과일 좀 싸왔거든? 나중에 배고프면 그거 먹으면 되니까 말해줘. 과일? 그거 화장실 많이 가서 별론데. 어쨌든 화영이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기쁘다. 역시 화영이밖에 없어. 엄마한테도 네 얘기 진짜 많이 했다? 엄마가 그런 거 살뜰하게 챙기니까 너무 좋대. 화영이 벌써부터 엄마한테 점수 땄네? 나중에 엄마가 화영이 진짜 잘해줄 거야. 그때는 예비 남편이 준비한다는 공무원 시험 내조를 해주는 게 전 사랑이라 생각을 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남편을 보기 위해서는 같이 도서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집중을 잘 못했고 공부하면서 졸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전 불안하기도 했지만 옆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도시락을 싸가도 메뉴가 부실하다, 맛이 없다며 불평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결과는 합격하지 못했죠. 전에 비해서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하나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원준 씨, 괜찮아. 이것 봐, 하나 차이밖에 안 나잖아. 다음에는 진짜 합격할 수 있겠다. 그렇지? 저번 시험 점수랑 비교해도 진짜 많이 올랐네. 원래 공무원 시험은 장기간으로 봐야 한다잖아. 원준 씨도 그 전에 공부했던 게 아니라서 3, 4년은 공부할 생각이었다며.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원준 씨 열심히 잘 본 것 같아.
너무 아깝다. 하나만 맞았어도 합격하는 건데. 아니, 그러게. 내가 도서관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하영이 너 오면 집중도 안 되고 신경 쓰여서 내가 그런 말 했던 건데. 내가 아무리 3, 4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번에는 합격할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보니까 더 마음 아프네. 오늘은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좀 쉬어야겠다. 화영아, 미안. 내가 예민해서 그냥 말이 헛나왔나 봐. 그런 식으로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알지? 내가 너 만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 잡았잖아. 내일부터 공부할 거거든. 근데 점심을 좀 일찍 먹으려고. 11시에는 도시락 가지고 와줘. 그래. 원준 씨도 열심히 했으니까 상심한 거 나도 알고 있어. 오늘은 푹 쉬어. 나도 그냥 가볼게. 원준 씨, 나 때문에 집중 안 되면 도시락도 그냥 가지고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내가 가서 원준 씨 집중하고 있는 거 깨트리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건 생각도 못 했네. 에이, 무슨 소리야. 네가 도시락 싸주니까 내가 점심 든든하게 먹는 거지. 오늘 술 마시면 내일은 해장해야 되겠다. 저번에 화영이가 만들어준 육개장 맛있더라. 그거 내일 끓여서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리고 내 친구도 내일은 자격증 준비한다고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거든? 2인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알지? 예비 남편은 그 후 2번의 시험을 떨어지게 되었어요. 처음 떨어졌을 때는 금방 정신을 차렸지만 2번의 시험에 떨어지고 난 후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 듯 했죠.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도 도서관은 매일 왔지만 집중은 전보다 하지 못했고 매번 친구들을 불러내 조금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싸웠지만 예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러던 중 도서관 근처로 오셨던 예비 시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절 이미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원준이 요즘 어떠니?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 같니? 아니, 내가 보니까 매일 친구들 불러다가 노느라고 바쁜 거 같아가지고 말이야. 나도 나지만 너도 원준이가 시험 붙어서 일하고 다니는 거 원하지 않니? 그러면 너도 옆에서 빨려야 할 거 아니야? 저렇게 매번 친구 불러 놀고 다니는 거 그냥 둘 거니? 도시락만 싸들고 다니면 뭐해? 정작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너라도 옆에서 다독여서 공부하게 시켜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제 공무원 합격 안 시킬 거야? 저도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굳이 화를 내고 싸우면서 그래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원준 씨한테도 계속 말은 하고 있어요. 저번에 시험 못 본 게 자꾸 걸리는지 자리에 앉으면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네가 돈이라도 내줄 거야? 에휴, 제 집에도 좀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여자친구가 된 게 고작 도시락만 싸고 다니면 되겠어? 이런 것도 주변이 편한 애야. 남자는 집중해서 자기 할 일 찾고 그러는 거야. 도시락만 싸주지 말고 애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가서 청소랑 빨래랑 좀 해주고 그래라. 어차피 너 원준이랑 결혼할 생각 아니니? 니들 나이도 있고 30대 되기 전에 결혼은 해야 되잖아.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요. 다행히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서 좀 시간이 여유롭긴 하지만 제가 원준 씨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도시락도 요즘은 겨우겨우 싸고 있긴 한데
너무 걱정되시면 그냥 제가 여기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도시락 직접 싸고 다니라는 거야? 아니면 사 먹고 다니라고? 아이고,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밖에서 사 먹으라는 말이 나오니? 너는 참 도시락 싸는 게 뭐 별거라고. 나중에 너 원준이랑 결혼하면 아침부터 싹 다 차려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나마 원준이 입맛이 안 까다로우니까 다행이지. 어쨌든 너 이렇게 해놓고 원준이 공무원 안 되면 결혼 안 하겠다 입 싹 닦는 거 아니지? 나 지켜볼 거야. 첫 만남부터 예비 시모는 저에게 예비 남편의 내조를 더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어요. 그때는 어버버 하면서 알겠다고 했지만 점점 생각을 해보니 아무 사이도 아닌 단지 여자친구였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과의 관계에 회의감이 느껴질 때쯤 어찌된 일인지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제 태도가 변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며 얘기를 해 주더군요. 요새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않아? 솔직히 저번에 시험 떨어지고 나서 다 포기할까 싶었는데 화영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정신 차렸지. 내가 조금만 더 그랬더라면 화영이 너 나 떠났을 거잖아.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가 너한테 이런저런 말해봤는데 너 마음 떠난 거 같다면서.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시겁했는데.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친구들도 안 부르고 밥도 군말 없이 먹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원준 씨,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아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원준 씨 요새 통 공부도 안 했고 작년에도 솔직히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심산으로 공부한 건 아니었잖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알아. 내가 딱 정신 차렸다니까. 안 그래도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면 너한테 당당하게 프로포즈 할 거야. 우리 벌써 사귄 지 2년이나 넘었어. 화영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지. 일하면서 나 내조해주느라 바쁜 거 다 알고 있어. 도시락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싸주고 정말 고마워. 알면 좀 열심히 해. 원준 씨 도시락 싸는 건 내 마음이라 정성 다 담아서 싸주는 거야. 우리 벌써 2년 넘게 만났는데 제대로 데이트 한번 해보지도 못했잖아. 얼른 합격해서 우리 진짜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보자. 나 마지막으로 믿을게. 예비 남편은 그 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회의감을 느끼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조에 열정을 다했어요. 도시락도 매일 싸줬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집 청소, 빨래며 쉬는 날이면 가서 열심히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비 남편은 말 그대로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난 후 예비 남편은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이 들리기 전에 예비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화영아, 우리 벌써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어. 난 지금까지 같이 시간 보내면서 너랑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 느껴졌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결혼하자.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된 건 아니지만 합격한 게 아니더라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시험에 합격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결혼한다면 너랑 하고 싶다고. 정말? 원준 씨,
나도 원준 씨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당연히 있지. 이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원준 씨가 공무원 합격을 하던 안 하던 나 솔직히 상관없어. 이번에 합격하지 못해서 다른 일 시작하겠다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얘기는 먼저 드려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야 무조건 내가 좋다면 환영하실 거야. 근데 우리 사귀면서 화영이 가족들 한 번도 안 본 거 알고 있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준 적이 없어서 나 진짜 궁금하긴 했어. 왜 나한테 가족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거야?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자랐든 아무 상관없어.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굳이 말해야 하는 걸까 싶긴 했거든. 원준 씨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 다음에 가족들 소개해 줄게. 지금은 원준 씨도 면접도 준비해야 하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으니 준비해야 할 게 많잖아. 원준 씨 생각은 내가 알았으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급한 거 먼저 준비하자. 알았지? 사실 예비 남편은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 줄곧 제 가족들을 궁금해했습니다. 사는 곳도 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예비 남편도 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 가족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더 궁금해했죠.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연애하는 내내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마치 숨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예비 남편은 프로포즈를 하고서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단은 합격까지도 발표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공무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비 남편은 공무원에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있었는지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후 한참 결혼 얘기가 나오던 도중에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파혼 선언을 했어요. 원준 씨,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무슨 말이야? 일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말에 인사 가자며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헤어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나 진짜 혼란스러워서 그래. 3년 넘게 사귀고 결혼 준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아, 너 언제까지 나 속이려고 했어? 내가 안 그래도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걸리는 게 있으니까 속이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 그래, 뭐 창피하고 그래서 숨길 수 있다고 쳐.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날 기만하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정확히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 내가 뭘 숨겼다는 건데? 뭘 숨겨서 이렇게 기만했다고 난리냐고. 어제는 결혼식장 알아보자 어쩌자 했던 거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갑자기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알고 계셔? 어머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이것저것 말씀하시더니만 갑자기 이러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냐고. 왜 모르겠냐? 내가 다 말했는데. 너 진짜 소름 끼친다. 겉으로 하는 건 다 깔끔하고 멀끔하게 잘하고 다니더니만 다 사치였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배가 망신할 뻔했네. 너 내가 조회해보니까 기초수급자더라? 참나. 기초수급자 주제에 결혼까지 하려고 숨겼던 거냐?
진짜 소름 끼친다. 더 할 얘기도 없고 네 변명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말하자. 그나마 그동안 애정 갖고 사귀었던 세월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너 이거 사기죄야. 알아? 뭐? 기초수급자? 당신 혹시 내 정보 가지고 조회해 본 거야? 조회해 보고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맞아? 그거 개인정보 무단으로 본 거 아니야? 무단으로 남의 정보 확인해 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나보고 속였느니 어쩌느니 지금이 발광하는 거야? 와, 나야말로 소름 끼친다. 내가 가족들 다음에 소개해준다고 했는데도 당신 조회를 해봤다고? 야, 네가 쪽팔리니까 나한테 말을 안 했겠지. 됐다. 조회 본 거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있겠지. 기초수급자라니. 참나. 야, 너는 너네 집 형편 좀 생각해. 멀쩡히 옷도 바꿔가면서 입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아유,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니? 결혼해서도 내 등골 쏙쏙 빼먹으려고 했냐? 와, 그래서 공무원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 싸주고 난리 부르스 쳤던 거구나. 이제야 네 속내를 알겠네. 거지랑은 결혼 못하겠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비 남편은 공무원이 되자마자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본 듯 했어요. 그랬더니 기초수급자라는 기록이 나와서 바로 파혼을 선언했죠. 말을 더 해보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들을 생각도 없는 듯 했어요. 거지와 결혼할 수 없다며 사라지라는 말을 듣고선 심장이 내려앉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 오던 시모도 그 이후로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죠. 몇 년 동안 내조하며 노력했던 게 이렇게 무시되는구나 싶어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 전 시청에 볼 일이 있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이 있었는지 마침 거기에도 예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절 발견하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와, 아직도 너 나 쫓아다니냐? 안 그래도 내 뒷주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너구나 싶었는데 왜? 내가 마음 바뀌었을까봐? 아, 네가 기초수급자인데 뭘 내가 마음이 바뀌겠니? 끼리끼리도 몰라? 겨우 인사이동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구만. 여기까지 쫓아왔네. 너 계속 이렇게 나 찾아다니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알아? 네 마음대로 착각하든지 뭐라든지 그건 네 자유인데 나한테 그딴 말 짓거리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줄래? 내가 여길 너 보러 왔겠니?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너 보러 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걱정된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내가 여길 왜 널 보러 왔겠어? 그럼 여길 네가 올 이유가 뭔데? 기초수급자가 시청까지 와서 뭘 하려고? 왜? 구걸이라도 하려고?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말하려고? 야, 내가 아무리 너랑 사귀었다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서 도와줄 순 없어. 아직도 넌 인맥 이런 거 믿고 오는 거냐? 아무리 나 쫓아다녀도 소용없다니까? 뭔 개소리야. 너 쫓아온 거 아니라고. 나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 있어서 온 거거든? 너야말로 아무지 없는 사람 옆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네 자리 가서 네 할 일 하라고. 너랑 말 섞는 것조차 역겨우니까 제발 좀 사라져 줄래? 예비 남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쳐다보니 아빠였어요.
반갑게 웃으며 다가가는 저를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놀라 잡고 말리는 사람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친한 척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소스라치게 놀라 절 말리고선 아빠 앞으로 가 넙죽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저와 무슨 사이냐며 물어보았죠. 아,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안 그래도 이번에 사장님께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서 시장님이 한번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원 때문에 오신 건가요? 시장님께서는 업무 보시고 계셔서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분이랑은 어떤 사이신지? 아, 제 딸입니다. 오늘은 시장님이랑 만나뵈려고 한 게 아니라 딸이랑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랑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까 멀리서 보니까 딸이랑 뭔가 얘기하고 있던데. 제가 올해 사업장 열었지.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딸은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사장님 따님 분이시라고요? 아니 이분 기초수급자인데. 화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 기초수급자 가정 아니었어? 아니 내가 그때 봤을 때 기초수급자였는데. 사장님, 그럼 사장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화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비 남편은 아빠의 말을 듣고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다른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 사장님이셨거든요. 얼마 전에 지사를 옮겨 제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런저런 행정 처리를 하고 지역 내 기부까지 많이 하시면서 예비 남편이랑 여러 번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 사장님이 제 아빠라고 하니 예비 남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예비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하고 난 후에 조회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기초수급자로 살아왔던 것이고 주소지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아 저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예비 남편은 저에게 오해를 했다며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더라고요. 저 역시 자신을 못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냐는 헛소리를 하며 결혼하자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전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이 기초수급자란 말을 듣고서는 몇 년을 내조하면서 도와줬던 절 냉정하게 내쳤다가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라고 하니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게 속물처럼 느껴졌고 신뢰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시모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파혼을 통보한 이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예비 남편에게 듣고 나서 부랴부랴 연락을 한 듯 싶었습니다. 화영아, 우리 진짜 좋았잖아. 솔직히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었고 공무원 시험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네가 매일 도시락 싸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월세도 내줬던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는 그냥 네가 사치를 하는구나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집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사는구나 싶어 철없는 애라고 생각 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야. 근데 나한테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왜 나한테 해명도 하지 않았어?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구나. 야,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파혼 통보하고 내 전화며 다 차단해놓고서는 뭘 해명하라는 거니? 그리고 내 일하면서 네 집도 치워줘. 매일 도시락도 싸줘. 아프다고 하면 밤새 병간호도 해줘.
심지어 공무원 시험 내용 정리까지 해주는 여자친구 은혜도 모르고 버린 거 너 아니야? 그래놓고 뭘 해명을 해? 그런다고 네 마음이 달라지는 거면 넌 그냥 속물이야. 그게 뭐가 속물이야. 솔직히 너도 생각해봐. 기초수급자랑 같이 살고 싶은지. 난 진짜 네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어. 그래서 가족들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던 거구나 생각했다고. 나도 억울해. 네가 애초에 가족 얘기도 다 꺼내고 말했으면 내가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 결혼하자. 우리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연애 말고 결혼하자. 헛소리 작작해. 우리 끝났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넌 애초에 날 네 성공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는 걸 알았을 때 뒤도 안 보고 버렸지.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만나자고 해? 됐고,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니 제발 좀 찾아오지 마. 너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그동안 남의 정보 가지고 몰래 조회했던 거 다 신고할 거니까. 어떻게 남의 정보야. 네 정보인 줄 알고 조회했다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화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너한테 잘 듣지도 않고 파혼 선언하고 잠수 탄 거 다 잘못했는데 이건 네 잘못도 있잖아. 우리 쌤쌤으로 치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예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며 빌었지만 전 그런 모습에 더 정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예비 시모는 다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제 집으로 예식장 팜플렛이며 웨딩 박람회 소식이며 이것저것 계속 보내셨죠. 몇 년의 세월을 제가 조건 없이 내조를 해줬을 때도 부족하다 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친정이 잘 산다고 들으니 한순간에 태도를 바꿔버린 사람들을 보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받아주지 않자 예비 남편은 아빠에게도 찾아가 자신이 혼인을 준비하던 남자친구라며 선언을 했습니다. 놀란 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면서 전 그동안의 사실을 모두 친정에 알리게 되었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바로 아빠셨습니다. 아빠는 참지 않고 바로 예비 남편이 사적으로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 예비 남편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가 다 망쳤다며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셨죠. 전 그것도 모두 녹음했고 겁주는 말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예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소개팅이 들어오는 여자들의 정보도 다 조회를 해봤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수의 내역이 존재하니 징계는 더 엄중하게 내려졌고 결국 의원 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몇 년의 고생으로 이뤄낸 결과를 본인 손으로 놓쳐버린 거죠. 전 혼자 일하면서 쭉 살던 동네를 떠나서 어릴 적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왔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배경으로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밉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의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과 시모를 제 아이가 다니게 될 영어 유치원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제가 전 부인 전 며느리였다 해도 그건 과거일 뿐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제 앞에서 온갖 막말을 퍼부은 두 모자의 행동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안 좋게 끝났어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 남편의 아이가 같은 유치원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제 아이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바람에 좋게 넘어가려 했던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했는데 그 순간 제 아들이 저에게 물건 하나를 지어줬고 그 물건을 확인한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년 전에 제가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 남편과 20대에 결혼을 해서 젊은 나이에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정말 의욕이 넘쳤고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살면서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어버렸지만 남편과 최대한 조율해서 맞춰가다 보면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부부싸움은 점점 잦아지게 되었죠.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당신은 나랑 결혼했잖아. 그럼 이제 어머님 품에서 벗어난 건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시댁으로 달려가잖아. 여기서 시댁이 먼 것도 아니고 차 타고 2시간이나 달려가야 될 거리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 몰라?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 연락 안 받을 순 없잖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가 불렀을 때 피곤해도 잠깐 다녀오는 거지. 엄마가 내가 결혼한 게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는다고 많이 외로워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불효자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엄마한테 아픔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 무조건 가겠다는 거야? 당신 어제 나랑 영화 볼 때 어떻게 했어? 한창 영화 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뭐하냐고 보낸 문자에 영화 본다고 답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당신이랑 같이 영화 봤을 때가 기억난다면서 지금은 같이 영화 볼 사람도 없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한마디에 나랑 영화 잘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한테 달려가 나랑 보던 영화 어머님이랑 봤잖아.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하고 이해했다고 쳐. 그런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3시야. 당신 내일 쉬는 날도 아니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시댁을 가겠다고? 엄마가 내가 지내던 방문을 열었는데 결혼 전에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보고 싶다잖아. 엄마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너 같으면 잠이 오냐? 차라리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당신이야말로 나를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이런 것도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맞는 거지? 아무리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해도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새살림을 차렸는데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시댁으로 가려는 건 확실하게 잘못됐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지. 나랑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 나한테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하면 우리가 결혼한 게 무슨 소용이야? 어느 정도 용납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넘어가는 거지. 우리 관계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 결국 불행한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말이 많았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소중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이랑 이렇게 다투는 시간에 벌써 도착했겠다.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네, 엄마. 아직 집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엄마가 늦은 시간에 불렀다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직 출발도 못하고 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네, 바꿔줄게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이 오겠다는 걸 막으려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을 낳았니?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적응이 안 되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라는 건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모자지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안 되겠다. 너도 내 아들이랑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직접 얼굴 보고 대화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만 잘 지내면 끝인 줄 알아? 집에 혼자 있는 나는 내 아들이 떠나간 빈방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내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준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억지로 결혼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입 다물고 살아야지. 중졸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을 잡으려 들어? 당장 튀어와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쏟아내야 되겠다.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저는 남편과 동거하는 느낌을 받을 뿐 결혼했다곤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시모는 노발대발하면서 난리치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모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시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를 무섭게 바라보던 시모가 쉬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으면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왜 내가 너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니? 너랑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도 내 새끼인 건 변함이 없는데 무슨 말만 하면 이런 문제로 내 아들과 계속 마찰이 생긴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너는 왜 항상 불만투성이야? 어머님, 제가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라 해도 일단 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머님의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면 앞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은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드는 건 그만큼 어머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불만이 많은데도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속으로만 삭혀왔던 건데 좀 전에 저에게 중졸밖에 안 나왔다고 무시한 행동들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중졸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중학교 졸업하고 학원을 다녔던 거고 틈틈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미용사가 꿈이라 일찍 성공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웠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가 내 아들보다 그래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결혼 허락해 준 거지. 다른 건 마음에 드는 줄 아니?
미용실이 늦게 끝나다 보니 내 아들한테 제대로 된 집밥 한번 못 해준다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집안 꼴도 말도 아니라며? 도대체가 미용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중학교만 졸업하고 미용의 길로 뛰어들었다면서 저번에 내가 직접 너한테 머리 맡겨봤을 때 보니까 별것도 없더구만. 오히려 동네 미용실이 훨씬 더 잘하던데? 그런 실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미용실이 한두 개도 아닌데 중졸 나와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미용실 때려치우고 애나 가지던지. 미용실도 쥐구멍보다 작아서 손님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돈 들어오는 것도 거의 매달 비슷하고 차라리 손주들이나 줄줄이나 시끌벅적하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어떻게 할래? 지금 하는 미용실 그만 정리하던지. 그게 싫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아들 보고 싶어서 부를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부를 때 쓸데없이 분위기 안 좋게 만들면 나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니? 제가 왜 시모한테 직업까지 욕먹어가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차라리 그냥 혼자 살 걸 괜히 결혼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만 만들게 된 것 같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래도 같은 여자라 저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과 그냥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시댁을 다녀간 이후 남편에게 우리 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네요.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보인 태도는 본인이 실수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는 게 아닌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 자기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커졌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아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합의가 아닌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은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방금 전 나눴던 저와의 대화를 시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했고 제가 이혼에 대해 확고하다는 말을 하자 시모가 직접 집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몇 시간 뒤 시모가 도착을 했는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이럴 거였으면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던가.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지지고 볶더라도 무조건 붙어 사는 거지. 어디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 내가 두 눈 뜨고 있는 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어머님,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런 삶 원하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님이 이 사람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요. 온갖 간섭 다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들이 붙어있는 꼴을 못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저를 힘들게 했잖아요. 저를 언제 며느리로 인정해 준 적 있으세요?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그동안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그게 많이 힘드셨는지 몇 번 전화하고 얼굴 보고 싶다고 하길래 엄마의 빈자리를 내가 만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집에 찾아갔던 거였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결혼이 우스워? 그럼 애초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이었잖아. 내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무조건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어떨 것 같아. 지켜보는 나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갔는데 우리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버티기에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머리채 잡는 건 잘못한 거 인정하시죠? 이 문제는 법정에서 얘기하죠.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두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밀쳐내자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저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는데 그걸 본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고 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저를 사정없이 흔들어 제끼는 시모를 뿌리치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나가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가냐며 거실 쪽으로 강하게 밀쳤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 잘한다면서 어차피 위자료 줄 거 앞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반불구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저에게 사정없이 집어 던졌고 결국 시모가 던진 물건들을 피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고 제 옆에는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니 머리에는 이상이 없고 가벼운 타박상 정도인데 시모의 행동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절해버리자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알린 거였어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될 거 그냥 보내기 싫었던 시모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상처를 받아 상당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모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법적으로 징역을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인간들을 상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만 받게 되었고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왔었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10년이 지난 현재 제 앞에 두 모자가 모습을 드러내었네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 사업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됐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제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유치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유모가 먼저 도착해 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길래 차에서 내려 아이한테 걸어가던 순간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유치원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설마 너 재혼한 거야? 너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도 있나 보다. 진짜 성격을 알면 까무러 칠 텐데. 그러게. 너 성격 받아줄 남자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그런데 네가 여기 있는 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중졸밖에 안 나온 콜빈 네가 낳은 애도 이런 데 오냐? 네가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식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봐. 내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애까지 낳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너처럼 내 아들 얼굴 보는 걸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게 아닌
되려 내가 혼자 지내는 걸 외로워할까봐 먼저 같이 살자고 얘기하더라.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진 너한테 줬던 위자료가 너무 아까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 나와 내 아들 인생이 진흙탕이 아닌 꽃길로 바뀌었거든. 저기 걸어오는 아이가 네 자식이냐? 에휴, 생긴 게 참 못났다 못났어. 저런 얼굴로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여자도 못 만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못생긴 애는 또 처음이네. 얼굴 좀 고치려면 돈도 꽤 많이 들겠다. 차라리 열심히 공부나 시켜서 돈이나 많이 벌게 해야 그나마 여자들이 붙어 다닐 것 같네. 얘 봐라. 조그만 게 엄마 닮아서 그런지 너도 성격이 아주 고약하구나. 째려보는 게 지엠이랑 똑 닮았네. 어디서 지금 할머니를 똑바로 노려봐. 너 앞으로 여기 유치원 계속 다닐 거니? 나는 네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애 앞에서 말 가려 하세요. 우리 애가 왜 옮겨야 되는 건데요? 피할 이유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내 아이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 당신 손주는 얼마나 잘난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애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러운 성격은 그대로네요. 차라리 상종을 말아야지. 지훈아, 그만 가자. 오늘 아빠가 지훈이가 가지고 싶다는 선물 사놨다고 전화 왔었어. 두 모자는 제가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자 되려 얼굴을 붉히면서 본인들이 더 흥분을 하고 있었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유모와 함께 차에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한 아이가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더니 선물을 주겠다면서 가방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제 아이가 선물을 받으면서 고맙다며 웃어 보이는데 시모가 그 아이를 자기 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이한테 선물을 준 그 아이는 전시모의 손주였어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 아이가 전시모의 손주에게서 받은 물건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길래 제가 도와주려고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렇게 포장지를 뜯어 박스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아이한테 이 물건을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니 엄마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었던 걸 가지고 나온 거라면서 제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챙겨둔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제 아들도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었는데 작은 상자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내용물을 보고 있던 두 모자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들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 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끊었던 탯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편지와 함께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와 전 남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두 모자는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까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작은 쪽지에 적혀있던 편지의 내용을 대충 확인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고 전시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손주라 있던 아이를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자는 전 남편의 현 부인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에게 주려던 상자였습니다. 시모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닌 알 수 없는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던 두 모자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창피했는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질겁하며 주랭랑을 쳤어요. 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못생겼다고 막말을 쏟아내던 두 모자는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곤 많이 창피했는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유치원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최근에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상자 안에 있던 그 남자는 전 남편이 알지 못하는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 몰래 첫사랑과 몇 번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이혼을 하려 했었는데 첫사랑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였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두려웠던 그 여자는 전 남편의 자식인 것처럼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은 전 남편 몰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가져다 놓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아이가 화장대 안에 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였고 제 아들과 친한 사이였던 그 아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던 포장된 상자를 제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두 모자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7년간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였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숨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문제로 현재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곤 하는데 키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재력이 꽤 되는지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오면서 편안한 삶에 적응이 되어버렸는지 이혼까지 생각하고는 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니 갑자기 삶이 바뀌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자신들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포장지를 벗겨보니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겠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혼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만났지만 그때도 참 한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한 걸 보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치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는 전시모가 이번 일로 혈압이 급상승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제 두 눈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떠도는 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삶이니 어쩌겠어요. 피눈물을 흘려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겨우겨우 연장해봤자 그 결혼 생활이 진심으로 위태로울 거라는 건 과히 짐작할 수 있겠네요. 앞으론 2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장남으로서 7 혈육을 위해 뼈 빠지게 뒷바라지해왔던 50대 남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었네요.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포장마차 일을 하시면서 잠 한숨 못 자가며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려 오셨습니다. 그때의 고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장남이었던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님 옆에서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입이 닳도록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가족이 우선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얼굴만 보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부모님의 사고는 저희 가족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었네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모님께서 남겨두고 떠나신 포장마차 하나뿐이었어요. 부모님께서 포장마차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며 배워왔었기 때문에 손에 익었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감 무게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훔치며 제 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절이 없던 동생들은 저를 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었고, 어미새가 되었던 저는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 속에 갇혀 정신없이 앞만 보며 뒷바라지 해왔었는데, 그동안 제 몸을 너무 혹사시켰는지 언제부터인가 몸에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간경화가 진행이 되었다며 기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네요.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말에 그래도 동생들이 걱정이 됐는지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간이 좋지 않다 보니 달라진 제 모습에 동생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눈물까지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니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 미안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그동안 오빠가 우리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이 바뀌는 바람에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했지? 몸부터 챙겨야 된다고. 오빠도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결혼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주다가 정작 오빠의 삶은 하나도 없었네. 빨리 건강 되찾고 이제 삶의 여유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네. 그래서 지금 기증자를 찾아야만 되나 봐.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겠네. 그럼 지금 오빠 간이 전부 망가졌다는 거야? 기증자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수술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쪽으로 전혀 알지 못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가? 수술비보단 간을 이식해줄 기증자가 나타나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급한 문제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너희들도 돈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기증자만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수술비 정도야. 그동안 우리가 오빠한테 받은 게 있는데 당연히 모아서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런데 기증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담당 의사를 잠깐 만나고 왔거든? 그런데 기증자가 하루빨리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있나 봐.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가족들 중에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간의 일부를 떼어내서 기증해 줄 수 있다고 그러네. 우리 중 한 명이 기증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바로 수술 날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 누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입을 열지 못했고 병실에는 침묵만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어디에다가 둘지 몰라 침대에서 돌아 누웠고 등을 돌린 상태에서 난감해하는 동생들에게 바쁜 것 같으니 일찍 들어가 보라며 쉬고 싶다고 제가 먼저 침묵을 깨게 되었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서로 일이 바쁘다며 순식간에 모두가 병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밖에서 동생들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제 귓속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 소리에 한숨을 쉬고 말았네요. 막내 너는 항상 그 입이 문제야. 네가 말한 기증에 관련된 얘기에 누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너는 기증해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면 누군가 기증해주겠지 생각한 거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니? 제발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먼저 분위기 파악부터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말이면 따로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던가. 굳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족 중에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술 금방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내서 누나들을 난감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그럼 네가 큰오빠한테 기증을 해주던가. 누나, 나 이번에 결혼했잖아. 신혼이라고. 괜히 기증했다가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라고? 누나는 내가 기증을 해주면 좋겠어? 누나 동생이 아팠으면 좋겠냐고. 이제 시작하게 된 우리 가정에게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오빠한테 제일 많이 뜯어간 사람이 막내 너 아니야? 모아둔 재산도 얼마 없는 놈이 굳이 결혼하겠다고 몸 안 좋은 오빠 더 고생시키고 힘들게 장만한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해서는 지금 원룸에서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서서 기증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욕심은 많아서 전부 다 가지려 했던 네가 이제는 오빠한테 좀 베풀어봐. 언니들도 만만치 않으면서 왜 막내한테만 그러는 거야? 좋은 집에 시집 가야 된다고 오빠한테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먹어놓군 이런 상황 오니까 동생들 탓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오빠한테 기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냐고. 병실 밖에 있던 동생들은 그동안 살면서 누구는 적게 받고 또 누구는 많이 받았는지 그런 걸 비교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을 이식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이 참 한심해 보였어요. 저는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지 기증을 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어쩌다 연락이 돼서 왜들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그저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네요. 그때 처음으로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너무 후회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동생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게 다가왔어요. 저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 한 분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 많은 가족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냐며 그동안 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혀를 차셨어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동생들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현실 또한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넣었어요. 요즘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한 사람에게 제가 가진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단체 문자를 전송하는 순간 그동안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한번 하지 않았던 동생들이 문자 오고 답장이 늦어지자 전화까지 오면서 난리가 나게 되었네요. 돈 얘기가 나오자 본색을 드러낸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7명의 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제 건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오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항상 눈에 밟혔는데 오늘 글쎄 꿈에서 오빠가 나왔더라고. 이렇게 살다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왔던 오빠가 우리 품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다니까. 내가 오빠 전담 간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속 보이는 거 알아? 솔직히 모두 다 코빼기도 안 베치다가 큰형이 옆에서 간호해주면 재산 주겠다는 말에 급하게 달려온 거잖아. 생전 전화 한 통하지 않던 큰 누나가 제일 무관심했었으면서 꿈에서 큰형이 나왔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나는 그냥 털어놓고 얘기할게. 막내인 내가 그래도 남자니까 형을 도와주는 데는 제일 편할 거라고. 야, 막내 너는 빠져. 어디서 지금 끼어들려 하는 거야? 나는 간호사 일도 했었어. 일은 내가 제일 적합하다고. 제발 그만들 좀 해. 오빠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 큰 오빠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고. 여기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야. 집안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좀 해결하자.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동안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다들 핑계만 대고 한 번도 입원했던 첫날 빼고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잖아? 오죽했으면 병실을 같이 쓰는 저 어르신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동안 덕을 쌓지 못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란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부모님 일찍 여의고 중학교 때부터 뼈 빠지게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내가 덕을 쌓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 살고 있었던 거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저 나를 돈을 만들어주는 기계로 보고 있었던 거니? 내 입으로 기증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동생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뼈와 살을 가져가 놓고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안 좋아지자 걸레짝처럼 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놈들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털 털어가려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과거의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고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동생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전부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넷째 여동생이 한마디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집어 던지고 말았네요. 그럼 오빠가 가진 재산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 한 명은 필요한 거잖아. 지금 우리한테 단체 문자 보내놓고 이대로 그냥 돌아가라고? 겨우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 우릴 가지고 노른 거야? 어차피 오빠 기증받지 못하면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럼 그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되잖아. 오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거라도 아쉬워서 받으려고 온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공평하게 나눠주던가. 아니면 간호해줄 한 사람을 지정해서 몰빵해줘야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지금 서둘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서운해하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증을 해줄 수 있겠어? 오빠는 혼자 살고 있잖아. 지켜야 될 가족이 더 이상 없는데 굳이 간을 우리한테 기증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간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했니? 그리고 돈을 줘야만 내 얼굴을 보러 오는 거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지? 세상 떠난 부모님 대신해서 아빠 엄마 역할 해온 나를 단 한 번이라도 고맙게 느낀 적이라도 있어? 2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고 각자의 인생 열심히 살도록 해라. 넷째 여동생은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분노했고 저 또한 이성을 잃어 병실은 난장판이 되면서 간호사분들이 동생들을 내쫓았고 그제서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는데 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을 테고 정상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을 텐데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동생들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홀로 외로운 병원 생활을 보내야만 했어요.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환자들 중에 제 사정을 전부 알게 되신 어르신의 가족분들께서 되려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동생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냐고 저 대신 욕을 해주셨고 말동무도 해주시며 제가 받았던 상처를 씻어내려 주셨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같은 공간에서 지내시던 환자분들은 전부 다 몸을 회복하셨는지 퇴원 절차를 밟으셨고 또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더 이상 정도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떠나시게 될 분들인데 제 마음만 공허해지는 슬픔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병원 생활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간을 기증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을 동생들에게 알리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 만큼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단 한 명도 병원으로 오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인 만큼 연락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에도 다들 받지 않았고 의사에게 보호자 없이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가족이 아닌 다른 지인들은 없냐고 물어보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한 채 일만 해와서 전화번호에는 저를 보호자로 나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데 보호자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충격이었고 발만 구르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저를 찾아왔어요.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맨 처음 입원했을 때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어르신이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며 한쪽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황한 어르신께 제 사정을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르신께서 보호자를 자처해 주셨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받은 이후부터 몸의 회복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고 제 사정을 알고 계셨던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이
저를 6개월간 살펴주셔서 퇴원 수속까지 밟을 수 있었어요. 동생들은 하나같이 연락 한 통 없었고 수술을 했다는 말에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가족분들과 인연을 맺어 서로 안부도 물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더 이상 동생들에게는 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저도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모두가 원하는 거라 미련 없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복덕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덕방에 들어가 토지 대장을 살펴보는 순간 첫째 여동생이 하필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는지 복덕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와 눈이 마주친 동생은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를 끊고 제가 보고 있는 토지 대장을 뺏어들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첫째 여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잠시 뒤 동생들이 줄줄이 복덕방으로 들어왔고 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서로 나눠 가지겠다며 싸우고 있었네요.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혼자서 이 많은 토지를 매각해서 잠적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거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오빠한테 남겨주신 거였어? 그런데 혼자서 이걸 먹으려 했던 거야? 내가 복덕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워서 코베일 뻔한 거잖아.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뭐하러 이 좋은 토지를 붙잡고 있었대? 지금 당장 처분하면 몇십억은 그냥 들어오는 땅이잖아. 그동안 돈 없다는 말만 하더니 우리가 돈이 급하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처분해서 자금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지? 가족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 이거 봐봐. 이게 오빠의 진짜 모습인 거야. 혼자 뒷주머니 차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어쩔 거야? 처분한 돈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보라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알아? 내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잖아. 간이식 수술 받는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수신까지 차단했을 때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환자분이 나를 가족처럼 살펴주시고 보호자까지 자처해 주셨어. 그때 나는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야. 부모님의 말만 듣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몸 부서져라 지켜오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던 현실을 보면서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셨던 이 토지를 너희들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결심했고 처분한 금액은 그동안 고생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려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이름으로 상속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조금도 없거든. 각자의 인생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동생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사람이 아플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 저 또한 동생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